자, 한 주 쉬고 돌아왔습니다. 전격 서울 사람들입니다. 참 국가대표를 봤습니다. 제발 신태용답게 재밌기라도 해라. 그러니까 사실 그 승점표를 보면은요. 네. 이란전은 제 생각에는 사실 저도 상관없는 상관없다고요? 네, 저도 상관없는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3점이었고 경기 전에 네네. 그 3위가 우즈벡이 12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란전과 상관없이 우즈벡전에서 결판을 지어야 된다. 네, 그 이긴 팀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의 변수로는 뭐 중국의 선전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란과 졸전을 펼치고 비기고 나니 지금 대한민국이 조 2위 14점, 그리고 3위가 시리아가 12점, 그리고 우즈벡이 12점 동률로 3,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우즈벡과 만약에 비겼는데 시리아가 이긴다 그러면은 동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따져봐야 골득실이라든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쨌든 우즈벡에서 전에서 이겨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뭐랄까요, 한 경기에 그렇게 많은 명대사들이 어록들이 좀 많이 나왔죠. 저 깜짝 놀랐어요. 뭐 이날 신태용 감독님이 좀 어쨌든 국가대표 감독님으로서는 첫 경기였고, 그 전에 이제 전임 감독님이 슈틸리케 감독님이었다 보니까 그 좀 기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 간만에 진짜 한번 제대로 국가대표 경기 좀 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날 목요일이었잖아요. 이날 하루를 굉장히 퍼펙트하게 보냈어요. 모든 것을 이 축구에 맞춰서. 그래서 정말 뭐 운동을 요즘 하고 있는데, 운동 시간도 일부러 딱 땡겨서 미리 하고 오고, 그래서 치킨을 또 시켜서 팀까지 또 그 경기 시작 15분 전에 딱 도착할 수 있게. 완벽했네. 그래서 딱 세팅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씻고 다 준비해서 이란전 시청을 시작했죠. 하지만 뭐 결과는 비기긴 했지만 굉장히 저를 포함한 많은 축구 팬분들이 좀 어이없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치킨을 시켜 먹을 만한 보람이 있는 경기는 아니었다. 그런 느낌이었고, 그 뒤에 나왔던 이제 어록들과 뭐 떡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경기보다도 그 뒤에 나왔던 얘기들이 더 화제가 되는 그런 경기였죠. 뭐 서울 경기도 아니고, 그리고 서울 선수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간단하게라도 경기 내용 얘기하고 가죠. 처음에 시작하고 한 15분은 괜찮았던 걸로 경기 기억해요. 내용이라고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나요? 그 신태용 감독의 손이 닿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장면이 하나 있었죠. 그 헤딩, 그 세트피스에서 헤딩으로 그 전반 초반에 한 번 나왔던 그 세 번째 슈팅, 그쵸. 네, 기록했던, 그게 이제 후반전까지 계속 쭉 갔던 네, 그 장면은 이제 확실히 맞춘 세트피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그렇죠. 네, 근데 기존의 세트피스와 조금 달랐단 그냥 신선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대표 경기가 솔직히 뭐 신태용 감독님 체제 하에서도 그랬지만 시작하고 나서 10분 15분 동안은 우리가 좋은 흐름을 좀 타기 시작하면서 야, 오늘 플레이 좋다. 하지만 살짝씩 미스가 나면서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조금 이제 시간 지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는 분위기로 갈 수 있겠다라고 기대감을 심어준 다음에 한 30분 정도 지나면 갑자기 뻥축구를 하기 시작하고 슬슬 갑자기 상대가 이제 매섭게 몰아붙이기 시작하면서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하면서도 조금씩 분위기가 넘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0대 0으로 전반전을 마친 상태에서 후반전이 시작되면은 갑자기 상대가 한 초반 한 5분 10분 동안 갑자기 매섭게 몰아붙이고 우리는 그거를 꾸역꾸역 막아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서로 공방전, 아주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지다가 한 75분 80분부터
이제 뻥축구를 시작하고 그러고 정말 아쉽게 마무리되는 그 패턴을 슈틸리케 감독님 시절부터 최근 이번 이란전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또 미묘한 차이라고 할까요? 하나를 또 제 생각에는 신태용 감독의 손길이 닿은 부분이 수비수가 걷어내질 않아요. 어떻게든 이제 주고서 어떻게든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의도인 즉 수비부터 빌드업을 해나가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괜히 볼 돌리면서 위험한 상황만 만들고 그 제대로 이제 공격 전개는 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 공격을 풀어주는 사람이 후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죠. 유기적으로 공격 흐름을 풀어나가려 했으나 뭐 호흡이 안 맞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 K리그 선수들 미리 조기 소집해가지고 리그 일정 있다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K리거들은 별로 나오지 않은 관계로 호흡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맞을 수가 없었을 테고 그렇다고 해서 뭐 확실하게 한 명의 플레이메이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격 전개가 제대로 풀리지 않게 되고 그 이제 뻥축구를 합니다. 답답하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란은 이제 퇴장까지 당하잖아요. 이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참 그것도 낯설었는데 서울 경기를 보면서 우리한테 호의적이다, 심판의 판정이 호의적이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제 기억에 남는 건 없어요. 근데 이날은 굉장히 호의적인데 이거 기회인데 이거 굉장히 호의적인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머리를 밟는 분명히 위험한 행동이었고 그게 이제 퇴장으로 그쵸. 연결이 돼서 52분에 이제 퇴장이 되죠. 그러니까 전반전에 초반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공격에 그 풀어주는 게 답답했을 때 후반 시작한 지 한 52분이니까 7분이죠. 7분 만에 상대가 한 명 빠지면서 조금 더 차분하게 이제 공격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으나 이란의 뭐 물론 캐스터도 뭐 이제 문제가 많았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지만 그 어쨌든 상대가 10명이 됐고 이란은 수비에 강하기 때문에 물러나고 한 번씩 역습을 노릴 것이다라고 모두가 당연하게 예상할 수 있으면 그럼 후방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져서 공격 전개를 빌드업이 좀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으나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쵸. 뭐 일단 논란의 중심이 된 김영건 선수만 해도 그러니까 예전부터 김영건 선수 하면 일단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따라올 정도로 그러니까 좀 솔직히 좀 좋게 말해서 빌드업이 장점인 수비수지 수비력 자체는 그렇게 좋다는 평은 못 들었잖아요. 뭐 예전부터 월드컵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이제 아시아 예선에서도 그랬고 김영건 선수 때문에 실점한 적도 김영건 선수가 그 뭐 빌미를 내줘서 실점한 장면도 있고 했는데 이날 이제 기성용 선수가 무릎 부상 때문에 못 나오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님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김영건이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전혀 빌드업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팀에 좀 폐를 끼치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팀 전체적으로도 좀 마이너스였고 저는 대체로 다 별로였다고 보거든요. 이날 선수들. 그렇죠. 네, 다 별로였어요. 근데 대체로가 아니라 그냥 다 별로였어요. 다 별로였어요. 솔직히 그 김민재 선수가 이날 A매치 데뷔전을 치렀는데 저는 좀 경기 중에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근데 뭐 역시나 경기 후에 굉장히 김민재 선수에 대한 칭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김민재 선수도 김민재 선수고 다른 선수들한테도 좀 명예로운 죽음을 당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김영건 선수 어차피 이란한테 졸전을 할 거였는데 마치 김영건 때문에 졸전을 펼친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게 화살이 조금 덜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마치 의좋은 형제처럼 그 책임을 김영건에게 물을 수 없다라는 듯이 한마디씩 말을 보태서 더 논란을 키워줬죠. 네, 모두가 키워줬죠. 그래서 뭐 경기 후에 막 물론 김민재 선수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A매치 데뷔전 치고는 무난하게 괜찮은 활약을 펼친 건 맞는데 마치 김영건이 똥 싼 걸 김민재가 다 치운 것처럼 또 포장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이날 플레이만 봤을 때 이런 플레이 스타일이 서울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이렇게 해주는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선수는, 저는 사실 황희찬 선수는 좀 탐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란전에서 대체 황희찬 선수의 어떤 면을 황희찬 선수한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미드필더가 지금처럼 잠재적인 미드필더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강해지기 전에 올 시즌 초반에 이제 앞에서 굉장히 뛰어난 공격수가 있음에도 연결해주지 못하던 그 슬픈 상황들에서 봤을 때 우리 공격수를 보던 짠함이 황희찬 선수한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선수는 좋은 파트너와 좋은 지원이 있으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상대 수비도 계속 황희찬 선수를 의식해서, 그러니까 뭐 에이스가 못 된다면 훌륭한 미끼라도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수였던 것 같은데, 경기 시작하면서부터 패스 안 맞아, 뭐 거기다가 이제 황희찬 선수가 뭐 고참급 선수도 아니다 보니 요구하기도 좀 뭐 힘들었는지 원하는 대로 계속 안 되고, 그 와중에도 이제 몸싸움은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앞에서 많이 뛰어줬다는 점에서 이 선수 있으면은 굉장히 대안의 그 좋은 파트너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저는 많은 분들이 뭐 다른 선수들 구자철은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리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연 기사에.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리고 권창훈 선수도 조금 기대를 했어요. 예전에도 이제 수원에서 한참 잘할 때도 국대에 갔을 때, 비록 그때 부상 중이라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근데 지금도 사실 크게 다른 모습이라고 보긴 힘들었고, 그러니까 국대만 가면 꼭 이렇게 안 풀리나 싶었고. 근데 전 오히려 권창훈 선수나 이재성 선수나 이날 둘 다 선발 출장을 했는데 뭐 이재성 선수야 계속 전북 소속이지만 권창훈 선수가 수원 시절 때 국대에 가면은 뭐 아무리 국대지만 마냥 응원을 하기는 좀 찝찝하더라고요. 근데 좀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나 기성용 선수가 좀 더 활약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국대 경기를 볼 때도 꼭 골을 넣거나 마지막에 눈에 띄는 활약을 했던 건 뭐 권창훈 선수나 이재성 선수가 꼭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좀 얄미울 정도로 활약을 잘했었는데, 이날 경기는 둘 다 그냥 완전 버릇타가지고 그렇죠. 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재성 선수는 오른쪽 윙 자리로 나왔는데, 사실 이청용 선수가 오른쪽 윙 자리로 나왔을 때 이재성 선수가 그 교체로 주로 이청용 선수가 교체돼서 오른쪽 윙으로 뛰면서 좀 좋은 활약 펼쳤을 때는 심지어 막 이청용 대신에 이재성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날 경기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활약이 부진해서 그렇죠. 뭐가 더 나은가라는 의문을 좀 던질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슈팅을 보면은 7개 나왔습니다. 우리가요? 네. 김진수 선수가 슈팅 하나 있고요, 손흥민 선수 슈팅 하나 있고, 장현수 2개, 권창훈 2개, 이동국 하나. 이동 선수 막판에. 네. 그리고 김진수 선수가 날린 슈팅도 참 허무맹랑하고, 근데 본인만 막 미국 제스처로 엄청 안타까워했는데, 그쵸. 전혀 아까워할 상황이 아니었고, 그 슈팅을 선택한 그 선택 자체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장현수 선수의 슈팅은 아까 말씀드린 그 헤딩 세트피스 장면, 그게 안타까운 게 있었고,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는 참 기억나세요? 솔직히 손흥민 선수의 슈팅은 기억은 안 나고, 구자철 선수나 손흥민 선수나 이날 경기에서 정말 뭐 안 보였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 기여한 적이 하나도 없었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억울할 거예요. 선수들도 감독도 뭔가가 미리 맞췄던 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본인의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닌 거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다만 눈에 띄는 차이점은 일하는 팀 완성도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보다 훨씬 더 높았고, 그쵸. 그래서 한 명이 퇴장당했음에도 오히려 약간 공세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팀이 안정적이었다는 거. 그렇죠. 이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경기 운영이 좀
좀 유연하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음. 케이력스 감독이 계속 경기 중에도 선수들한테 지시를 하면서 그 순간순간 필요한 전술적인 부분 수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것 같은데 사실 이날 이란전이 특히나 더 지루했던 이유는 우리가 선발 라인업으로 가져왔던 포메이션을 전반전 내내 그리고 후반전 그 퇴장이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 비슷한 양상으로 안 먹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흐름을 고집하고 결국에 막판에 돼서야 뭐 10분 남기고 선수들 좀 교체하면서 좀 변화를 끼워보려고 했었던 점이 좀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이 차라리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건 우즈벡에 결정되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이란전은 우리가 우즈벡을 필승하기 위한 그 과정이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 진출할 것이다. 라고 했으면 물론 욕 많이 먹었겠지만 그래도 그 말을 납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근데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이란전 때 공격을 최대한 자제했다 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 이란의 역습이 좀 무섭기 때문에 이란한테 실점을 하면 그치, 그건 실점하지 않기 위한 거잖아. 실점을 하면 우리가 어려워진 경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공격을 최대한 자제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아니 이거를 그러면 경기 시작하기 전에 표 예매 풀릴 때쯤에 이 얘기를 해주시든가 그러면은 저는 물론 안 갔지만 6만 명 경기장 안 갔지 그러면은 김영건 선수도 경기 좀 더 잘 풀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왜 경기 끝나고 나서 마치 정신 승리하듯이 우리 원래 공격 안 하려고 한 거야 이거 우리 의도대로 된 거야 라고 하시면 참 이거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이제 말말말 어떤 명언들이 있었는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잔디 탓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훈련소로서 FC서울 굉장히 훌륭하지 않냐. 그래서 이 선수도 오고 저 선수도 올 수 있다. 기대가 된다. 6개월이면 어떻냐. 1년이면 더 좋고 했는데 이 발언들을 보고서 기대가 싹 사라졌어요. 첫 번째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기사마다 또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게 기자들이 항상 말을 좀 매끄럽게 만드나 봐요. 그래서 그 워딩이 다 달라요. 네. 근데 눈에 띄는 거 이제 2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손흥민 선수의 얘기 중에 공격을 풀 수 있는 잔디 상태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잔디에서 누가 모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나 되묻고 싶다. FC 서울 최용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이런 말도 했어요. 솔직히 좀 화가 난다. 매번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잘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욕심인 것 같다. 축구를 하는 사람은 다 알 것이다. 경기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잔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다. 나는 훈련할 때부터 화가 났다. 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자면 저는 손흥민 선수가 뭐 나이는 많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았잖아요. 독일에서도 뛰고 영국에서도 뛰고 하면서 여러 팀도 왔다 갔다 했고 그러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축구를 했던 선수면 적어도 다른 선수들과는 좀 달랐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잔디가 안 좋다고 말을 하는데 뭐 이날 경기에서 봐서도 알지만 뭐 좋은 잔디는 당연히 아니었잖아요. 뭐 근데 우리가 언제나 좋은 곳에서만 찰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는 축구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성용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좀 그래도 팀에 경험 많은 팀에 이제 어쨌든 좀 동료들에 비해서는 좀 고참급의 선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됐죠. 그러면은 좀 더 동료들을 이끌어서 거기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이 상황에서 어떠한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좀 더 이렇게 선수단을 끌어줘야 되는 건데 이날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심지어 뭐 경기 중에도 딱히 임팩트 있었던 장면도 없었고 그런 선수가 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좀 제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표현도 정말 웃겨요. 모험적인 플레이. 를 할 수 없었다? 모험적인 플레이를 누가 할 수 있냐. 누가 모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나 되묻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모험적인 플레이 하래요. 안정적인 플레이 하라고. 골을 넣으라고요.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라고. 국가대표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환경에서 플레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못 한다는 게 너무 아쉽다. 그럼 언제 도대체 손흥민이 국가대표 와서 언제 자기가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있냐? 우리가 손흥민이 잘한다는 걸 아는 건 그 밤잠 설쳐가면서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이죠. 그치. 뭐 독일에서 뛰던 손흥민,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 보고서 아, 얘 잘하는구나 아는 거지. 국가대표에서 언제 그렇게 화려한 모습 보여줬는데 그럼 그냥 국가대표 싫다 그러든가 나가기 싫다고. 이게 뭐 하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 감독도 잔디 탓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잔디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가관입니다. 이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페르시아인들은 잔디가 밀려도 치고 나가는 힘이 있는 반면 우리 선수들은 몸이 가벼워서 잔디가 밀리면 볼 컨트롤이 안 된다. K리거들 답답하면 페르시아인 뽑던가. 기아시켜. 그러면 저기 이태원 가서 뽑아와.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K리그에서 네. 서울만 오면 굉장히 활약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 그래도 좀 관리가 한다고 신경 썼잖아요. 2주 동안 하는 척이라도 했잖아요. 그런 것조차 없을 때도 와가지고 엄청난 활약 보인 선수들 많았어요.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잔디가 이날 좋지 않았던 거는 뭐 당연히 누가 봐도 잔디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 K리그 팬으로서 한번 말해봅시다. 그날 잔디가 정말 K리그에서 보았던 잔디 중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약간 중상 정도지. 사실 우리나라 기후가 항상 이제 8월달에 이제 태풍 막 몰아치고 나서 9월달 태풍 좀 물러나고 하면 9월달에 잔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햇빛 엄청 쬐고 나서 막 비 갑자기 쏟아지고 나면은 잔디 뭐 다 그 상황에서 경기까지 다 치르는데. 그럼 뭐 그 상황에서 뛰는 K리그 팀들은 다 수비 축구하고 다 뻥 축구하고 다 유효슈팅 빵개 때리고 아닌데.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리고 저는 신태용 감독님은 K리그에 또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그치. 선수로도 뛰었고 감독으로도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탄천에서 감독질하던 사람이잖아. 근데 이걸 몰랐어?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 선수들은 몸이 가벼워서 무슨 다 이청용 이재성이냐? 무슨 아니 그럼 무거운 선수를 내보내시든가요. 그래, 묵직한 김신욱 선수 내보내든가요. 왜 가벼운 선수들 내보내시고서 왜 그러신 말씀을 하세요? 굳이 유럽파들 소집된 지도 며칠 안 되고, 그러니까 K리거들을 일찍 소집했잖아요. 근데 그 K리그 관계자들이 굉장히 어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축구저널에서 나온 기사 중에 신태용의 뿔난 K리그 이럴 거면 왜? 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 중간 내용을 조금 읽어보자면 지난달 21일 대표 선수 26명 중 16명이 먼저 파주 NFC에 모였다. K리거 11명과 중국파 4명, 카타르에서 뛰는 남태희가 조기 소집됐다. 나머지 인원이 모두 합류하는 28일까지 일주일 더 발을 맞췄다. 중략하고 신태용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공격수는 조직력보다는 개인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손흥민, 황희찬, 권창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라고 하셨어요. K리거 관계자들은 아니 K리거 뛰 것도 아니면 왜 조기 소집해가지고 리그 일정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냐라는 불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조진영보단 개인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개인 능력은 아주 탁월한 잔디에서만 발휘되는 걸로 밝혀졌으니 의미가 없는, 모든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날 선발 라인업에 포함된 11명 중에 이제 K리거는 4명이었는데 왼쪽에 김진수, 오른쪽에 최철순, 이제 중앙에 김민재, 그리고 오른쪽 윙어에 이제 이재성 선수 총 4명이었는데 다 전북 선수였어요. 어차피 이미 다 호흡 잘 맞는 선수들이잖아요. 그치. 조기 소집을 왜 굳이? 그렇지. 네. 아니 차라리 전북에서 호흡 맞춰서 오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 굳이 네, 뭐 교체로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셨던 염기훈 선수라든가 김신욱 선수나 전 당연히 이근호 선수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뭐 이동국 선수의 투입 시기도 사실 아쉬운 건 사실이고. 근데 이동국, 김신욱이 후반에 나올 거라는 거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한데. 예상됐는데 너무 좀 늦었죠. 생각보다. 아니 전반 내내 잔디 상태가
일단 그것도 좀 어이가 없어요. 경기 시작 전부터 염두를 하셨어야죠. 그렇죠. 아니 그 잔디 뭐 오늘 처음 오는 곳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뭐 그래요. 백보양보해서 전반을 보냈어요. 전반 끝나고 나서 이 전술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잔디 상태가 오늘 잘 안 돼서 좀 볼이 통통 튀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패스워크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답은 뭐 뻥축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좀 과감하게 나가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은 황희찬 선수를 전반 끝난과 동시에 교체해줬어야지.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머리에 맞춰줄 수 있는 선수로. 뭐 크로스 위주로 올릴 거면 염기훈 선수가 어쨌든 킥력이 정말 좋은 선수니까. 그렇잖아요. 상황이 이렇고 잔디가 이렇고 그리고 소집을 일주일이나 먼저 해서 발을 맞췄고 그러면은 그래서 만약에 정말 뻥축을 해야겠다. 공격 전개로 그 뻥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앞에 뭐 황희찬이 됐든 이동국이 됐든 세우고 그 파트너로 살짝 처지든 옆에 서든 김신욱 선수 세우고 양쪽 위에 그 오른쪽에 이근호 왼쪽에 염기훈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게 당연하고 효과적인 방안 아닌가라는 그쵸. 의심이. 사실 중원에서 뭐 플레이 웨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이재성 선수랑 권창훈 선수를 다 쓸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솔직히 둘 중에 한 명만 있어도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니까 중원에서 제 몫은 충분히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돌격대장들을 막 세워놨어야죠. 그치. 근데 그거를 뭐 전반이 끝나고도 그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후반전을 시작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꽤나 이른 시간에 이란이 퇴장당하면서 10명이 됐을 때도 뭐 이란이 내려앉을 거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그 신태용 감독님도 좀 전술적인 수정이 필요했을 텐데 그 부분에서도 좀 섣불리 교체를 하지 못한 점은 마치 황선홍 감독님을 좀 보는 듯 싶었다. 그래서 뭐 모든 게 전술적으로도 안 됐고 모든 상황이 자기네들도 답답한 건 알겠으나 그거를 모든 그 분노의 화살을 잔디 탓 그리고 뭐 주변 경기 외적인 부분으로 돌리는 그게 너무나도 유치해 보여서 니들이 도대체 나이가 몇이며 경력이 얼마나 되는 애들 그 선수들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나. 그중에 가장 과가는 그 김영권 선수였죠. 네. 그 관중의 함성이 크다 보니 선수들끼리 소통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아 선수들끼리 소통을 하지 못해 답답했다. 물론 뭐 요지는 이건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선수들끼리 눈빛만 봐도 그 뜻을 알도록 준비하겠다라고 하는데 지난 월드컵 이제 부부젤라에 이제 아무런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다라고 전 세계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다 형편없는 경기를 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가대표 김영건 선수가 국가대표 처음 뽑힌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뛰고 있는 광저우 에버그란데 홈구장이 TN허라고 네. 58,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쵸. 굉장히 큰 경기장입니다. 거의 뭐 경기장을 항상 만석이죠. 채우는 그러니까 팀이죠. 2014년 평관이 4만 명 내외예요.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성장했잖아요. 거의 그 이상의 이제 붉은 물결들이 그렇죠.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경기를 일상적으로 하던 분이 이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6만 명이 와가지고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는 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그 잔디 얘기와 결합돼서 모든 게 그냥 핑계 같은 우리도 이제 화가 난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핑계를 찾은. 근데 사실 김영건 선수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고등 교육까지 받은 성인으로서 김영건 선수의 말의 요지가 그러니까 정말 관중 때문에 우리가 잘 못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비수들 간의 호흡이 좀 더 맞아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한 워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표현법을 좀 개떡같이 했기 때문에 표현법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화가 나는 건 아까 전에도 그 월드컵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과 자기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팀이 관중이 얼마나 되는 팀인지 생각했을 때 이런 핑계 자체가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선수들끼리 준비한 걸 못하고 호흡이
안 좋았다라고 핑계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미숙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말했으면 우리가 오늘 아쉬운 모습, 수비수들 간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우리가 앞으로 남은 훈련 기간 동안 좀 더 그 수비수들 간의 호흡을 더 잘 맞춰서 우즈벡전 때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정도, 식으로 그걸로 끝냈어야지. 관중 얘기 이런 거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표현에 있어서 왜 그랬을까요? 싸이월드의 허색을 올리던 시절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 핑계인 거지. 자기네들이 못한 게 지들도 화가 나니까 다 핑계를 대는 것 같아. 심지어 감독까지. 감독이 이거는 확실하게 자기 색깔을 물들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김영원 선수가 그래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오바했다.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일찍 모여서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냥 지들끼리 그냥 하하호호 그냥 침묵 다지고 말았구나.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이렇게 해서 리그 일정을 망가뜨린 거는 어떻게 보상할 건지 좀 뭐 어쨌든 받아내고 싶어요. 뭐라도. 그래도 우리 팀은 박희성 선수가 돌아올 시간을 벌었으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왜냐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좀 다시 서울 얘기로 좀 잠깐 돌아오면은 어쨌든 팀이 이제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맞춰지는 감이 없잖아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중순이 되면은 또 그 이제 상상 속에서만 전해지던 그 선수들이 좀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로서는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기회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전지적 서울 팬 입장에서 보면은 그쵸. 뭐 아니 다른 선수들보다 미드필더 한 명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 리플에 그 달아주셨어요. 승리의 요정님이 네. 이웅이 돌아오고 부상자들도 돌아오면 투톱 한번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뭐 박희성 얘기도 하시면서 이제 그 선발에 쓸 수 있는 선수들 명단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공격 쪽에 뭐 대안, 박희성, 박주영, 윤승원 그다음에 이제 미드필더 윙 포함해서 미드필더로 윤일록, 주세종, 이상호, 임민혁, 이명주, 고요한, 하대성 그리고 그 풀백에 이제 김치우, 심상민, 신광훈, 이규로, 오스마르, 김원식, 수비에 이제 황현수, 칼레드, 곽태희, 김원균, 이웅희, 정인환, 골키퍼 양한빈 이렇게 하면은 이 스쿼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스쿼드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드필더 중에서 특히 뭐 하대성 선수라든가 네, 꼭 좀 돌아와 줬으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 번 게 의미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포메이션을 써주신 걸 보니까 확실히 이 3-5-2라는 포메이션이 우리가 작년 전반기 때 쏠쏠하게 재미를 봐서 알지만 정말 미드필더만 좋으면 정말 좋은 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수비력이 좀 딸리는 건 숫자를 추가해서 커버하면 되고 그렇지. 정말 중원에서 확실히 잡을 수 있으면 전방에 있는 투톱에게도 파괴력이 올라갈 수 있는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특히나 만약에 이번에 제대하는 신진호 선수를 우리가 잡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정말 쓸만한 포메이션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뭐 써주신 게 박희성 선수를 좀 고려하셨다고 써주셨는데 이게 약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희성 선수가 우리가 항상 기존에 이제 2014년에 3백을 쓸 때도 주로 이제 3-4-3으로 써서 박희성 선수가 원톱이고 측면에 이제 세르와 윤일록 선수 이렇게 있어서 뭐 세르가 가운데로 온다 쳐도 박희성 선수가 좀 팀을 그 공격진을 캐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많이 뛰다 보니까 좀 연계에 치중하고 물론 그렇다고 골에 치중한다고 골을 잘 넣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랬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대안이나 박주영 선수 옆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입장으로 뛰게 되면 황선홍 감독님이 또 피지컬 좋은 공격수 또 가을 전어 같은 그런 공격수를 선호하는 분위기 때문에 의외로 이렇게 하면 좀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네, 희망 네. 안 될 거예요. 근데 박희성 선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중원만 좀 무게감이 다시 우리가 돌아온다면 3-5-2도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것 같고. 자, 그래도 어쨌든 국가대표 뭐 한 경기 남았는데 우즈벡과 이제 9월 4일 내일 모레 이제 9월 6일이죠. 네. 9월 6일 날 경기를 하게 되는데
뭐 저는 이란전 비기거나 지고 우즈벡전 어떻게 간신히 경기는 못했으나 승리는 챙겨오는 모양새로 본선에 진출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게 가장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죠. 우즈벡전에서도 그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는 못할 거고. 그치. 네. 경기력은 솔직히 기대 안 하는데 우리가 또 우즈벡 원정 가서 좋은 기억들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선수에게는 좋은 기억이 없겠지만 대한민국 축구 팬들한테는 좀 대체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괜찮지 그 않을까. 안 좋은 기억의 선수 때문에 우즈벡전을 이제 FC 서울 팬들이 조금 유심히 보게 되지 않을까. 그쵸. 일단 최철순 선수가 오른쪽에서 뛰는 최철순 선수가 이란전 때 경고를 받으면서 다음 경기인 우즈벡전에 출전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고요한 선수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네, 뭐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이번에 추화 5켤레 챙겨왔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처럼 미끄러지지 않고 잘 하고 그래.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드 이렇게 터치 라인 쪽에 물병 두듯이 축구화 이렇게 다다닥 몇 개씩 두어서 한 10분 뛰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갈아 신고 또 10분 뛰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제파르프가 와서 공으로 머리 맞추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뭐 본선 러시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 그 사이에 이제 제주가 네. 한 경기 덜 치렀는데 그 경기를 치렀어요. 그래서 제주가 지금 2위 등극 승점 50점 1위 전북과는 승점이 4점 차이인 상황이고 서울이 42점으로 5위인데 계속 이제 2위부터 4위까지 순위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서울도 빨리 그 안에 같이 끼어 들어가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결국 광주는 이제 김학범 감독님으로 감독을 교체했는데 감독 교체 버프는 받지 못했네요. 보통은 감독이 교체되거나 하면은 이제 좀 그 버프로 좀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이기곤 하는데.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제주가 만만한 듯 만만하지 않은 팀이라서. 그치. 보통은 여름 제주면 이때쯤에 이제 꺾여야 될 시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휴식기가 막 생기잖아. 그러네. 최대의 수혜자는 제주가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최근에 경기에서 제주가 좀 퇴장이 많더라고요. 근데 퇴장 당한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이겨서 무슨 징크스처럼. 근데 이제 다음 경기가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우리와의 경기가 있는데 이날 그러니까 광주와의 경기에서 이창민 선수가 퇴장 당하면서 그 우리와의 경기에서 윤빛가람 선수랑 이창민 선수가 다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또 워낙 미드필더진이 좋기 때문에 또 언급되지 않는 최현태 선수까지 있는 팀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이창민 선수나 윤빛가람 선수가 못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고 맞붙어야 될 상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또 제주가 기세도 오른 편이라. 그리고 최현태 선수가 나와서 당당하게 하대성 선수 같은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기대는 큰 기대는 마치 뭐 시리아가 이란 원정 가서 4대0으로 이기는 기대만큼 좀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기대인 것 같아요. 서사마님도 이제 국가대표 관련해서 리플을 달아주셨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FC 서울의 이번 시즌 전반기 때 후반 모습 비스무리한 국대 경기였네요. 그것보다 잔디가 걱정이 돼요라고. 역시 FC 서울 팬은 그쵸. 우리 홈 경기 할 때 우리 있는 잔디 어떡하냐. 이제 우리가 뛰어야 되는 잔디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그 뭐 7천만 원인가 들여서 이번에 보수했대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우리 뛸 때쯤이면은 뿌리를 내리지 않을까. 로제님이 고요한 선수 너무 불쌍하다. 관중 응원이 소통 방해하니까 꺼지라고 하는 미친 중국파 놈들 뒤치다거리나 해야 하다니라고 하시면서 어쩌겠습니까? 같이 달아주신 얘기가 DC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서울과 서울 선수들을 매도했던 한 글쟁이와 그 패당들의 역사 왜곡이 연맹 공식 자료를 통해 구단의 억울한 역사를 보다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러시면서 그 내용을 이제 써주셨는데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그분 예전에 알레 고양이라는 닉을 쓰시던 지금은 이제 기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기자 코스프레 칼럼니스트라고 합시다.
네, 칼럼니스트가 기사를 썼어요. 사실 그 서울 공동화 정책이라는 건 없었다. 고전떡밥이군요. 자기는 양심에 의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서 이 글을 쓴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겠지만 나를 비난이라고 안 했죠. 나한테 뭐 하여튼 위해를 뭐 욕을 하겠지만 나는 이제 그걸 꼭 기록에 남겨야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던 세 팀은 사실상 무연고 팀이었고 연고제라는 걸 정착되는데 방해가 되는 팀이어서 연맹에서 칼을 빼어들었더니 이 사람들이 딴 데로 다 도망가 버렸다가 갑자기 쓱 서울로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와서는 그 팀의 팬들이 많아지니까 서울 공동화 정책이라는 있지도 않은 표현을 기정사실화해서 생각 없는 기자들이 그걸 받아서 기사로 냈고 그게 연맹의 역사 그 기록하는 자료에도 그게 들어가게 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걸 이제 기사로 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어떤 많은 서울 팬들이 사실 그 칼럼니스트의 글을 잘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몰랐어요. 저도 안 보고 몰랐거든요. 저는 그분이 뭐 이렇게 뉴스 매체 같은 거를 또 만드셨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네, 저도 요번에 네. 처음 알았는데 네. 어쨌든 그걸 보고서 구단에 이제 서울 팬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공식적인 반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FC서울에서 연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네. 공동화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게시판에 딱 올려줬습니다. 공동화 정책은 실제로 벌어졌던 정책이고 그거에 따라 이제 그 당시 서울에 있던 세 팀은 다른 지역 연고를 선택해야만 했다. 근데 이제 또 그분이 또 토를 달았죠. 그거 보니까 아이고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그런 표현이 그거는 허구였다라는 표현은 조심하겠다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무슨 마치 사춘기 뭐 그런 것처럼 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상한 말을 한마디 덧붙였는데 이것으로 자기를 반박하는 거에 대한 반박 의견을 스스로 제시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문구에 그런 게 있대요. 반박 의견. 그러니까 자기를 반박하는 의견에 반박하는 자료다. 당신네들이 제시한 건. 그러니까 결국에 나를 도와주는 자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거기서 조건을 달았던 게 연맹이 공동화 정책을 하면서 너네 서울 오고 싶으면 축구 전용구장 지어. 서울에. 네. 그러면 서울연고 인정해줄게. 근데 그거 하려면 그 경기장을 그냥 짓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와 협약해서. 협약은 구단이 해야 되는 겁니까? 구단이 서울시랑 협약을 해서 돈 써서 경기장을 지으면 네. 연맹 그럼 우린 인정해줄게. 그 얼마나 발 빼고 있는 자세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 구단들이 의지가 없으니까 말로만 해도 될 걸 지을게 하고 버텨도 되는 거 그냥 나갔다고. 여기 연맹에서는 있을 수 있는 그 거리까지 만들어줬는데 그 구단들이 다 발로 차고 나간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말로만 해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때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쨌든 자기가 주장한 게 거짓이었으면은 기사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정보도. 그렇죠. 자기가 사주라면 언론사의 사주라면 보통 TV 뉴스에서도 뭐 글자 하나 잘못 나가도 바로 정정 보도 하잖아요. 다음 보도 때. 잘 보이지 않게 하더라도 어쨌든 내긴 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SNS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이 75억만 내고 서울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네. 2002년 월드컵일 때 각 지자체에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월드컵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을 짓겠다는 계획과 포함해서 경기를 유치하는 원하는 지자체는 말을 해라. 그때가 이제 지방 분권화가 이제
뭐 이제 아직도 제대로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랑 기업이랑 컨소시엄을 맺고 경기장을 짓는 형태로 많은 곳에서 했죠. 그래서 수원에서 문제가 터진 게 삼성과 수원이 맺었고 경기장을 짓다가 삼성이 갑자기 못 짓겠다고 손 뗐다가 지자체가 빚을 다 떠안고 뭐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시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어쨌든 그 중앙정부의 보조금, 축구협회의 보조금, 그리고 그 서울시의 재정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거기에 이제 기업도 끼고 해서 한 4자 5자 정도의 이제 컨소시엄을 맺어서 경기장을 보통 짓는데 서울시는 일단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홈플러스도 입점. 그쵸. 그 당시 뭐였죠? 홈에버인가? 아무튼 뭐 마트도 입점하고 뭐 이것저것 입점도 하고 다 됐는데 이제 경기장 안에가 비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놀릴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참 우리나라도 미숙했던 게 나중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안 세우고 했으니까 그것도 사실 요즘에서야 화두가 된 거지. 그런 대규모 시설을 지을 때는 사후 활용 계획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게 안 되면은 영국에서 그치. 올림픽 했던 것처럼 철거할 수 있게 하든가 뭐 그런 요즘도 식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계획인데 그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네. 없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시 몫으로 그 남은 돈이 뭐 100몇 억인가 그랬어요. 100억 좀 넘는 금액,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팀을 창설을 새로 해보자. 서울에서 축구팀을 이 경기장을 쓸. 근데 뭐 이래저래 안 되고 하면서 그럼 기존에 있는 급하니까 기존에 있는 팀도 혹시 이 경기장을 쓰고 싶으면은 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게 이제 당시 안양 LG 치타스고 그러면서 건설 분담금으로 75억을 낸 거예요. 남은 그 경기장 짓는데 들어간 돈이. 그러면은 왜 그 경기장 짓는데 막 수천억이 드는데 그렇게 줄어들었냐? 일단 지원금 다 빼고 이거 빼고 임대 수익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돈이 100억 전후였던 거예요. 그 중에서 75억이면은 못 잡아도 적어도 제 기억에 50에서 한 70% 정도 사이 정도의 금액을 이제 그 GS 스포츠에서 부담하고 들어간 거란 말이죠. 거기다 연맹에 새로 가입하는 돈 100억인가 또 냈어요.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 해서 서울 연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00억이 어디로 갔을까요? 연맹에서 결국에 뭐 유소년을 했던 여기저기 썼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일부러 안 보는 거죠. 이분은 사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뚜레가 얘기한 것처럼 우린 모두 다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이니까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것만 내고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입으로만 한다고 했어도 되는 거를 굳이 나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 그만한 땅을 사고 그게 당시에 이제 쓰레기 매립지로 쓰던 상암이 난지도 일대의 땅이니까 그래도 경기장을 지을 수 있었던 거지. 서울 시내 지금 집 한 채 사기도 힘든데 땅을 그만한 걸 누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또 반박을 했는데 이거 뭐 많은 서울 팬분들이 많이 신경 안 쓰실 것 같은데 참 이게 제대로 된 그 과정들이 아는 사람은 알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화제되지 않아서 모르실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거는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근데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2013년에 한창 그 배로님이 한창 활발하게 서울 갤러리에서 활동을 하던 시절에 저도 이제 활발하게 거기서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갤러리가 갓 생겨났을 때 이제 막 팬들이 좀 이렇게 막 주도해서 뭐 분탕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과거 역사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막 정리한 글이 막 하루에 막 몇 개씩 올라오고 그래서 사실 이 서울 공동화 정책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올라왔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 뉴스 자료나 이런 것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갤러리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쯤은 거의 그거를 공부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때 참 정리 잘 해주신 분들이 많았죠. 뭐 지금은 또 올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그 글을 질리도록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논쟁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이제는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야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과정과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서울을 까기 좋아하는 일부 타팀 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덮어놓고서
뭐 니네 뭐 무단으로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마치 지금 하고 있는 그분처럼 막 이렇게 막 주장을 막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갤러리에 찾아오는 분탕들한테도 일일이 알려주고 했지만 그분들은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무려 4년 전의 일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아직도 안 듣고 계시겠죠. 근데 참 이번 기회가 어쨌든 그분이 이제 이번에 확 공론화 시켜주면서 서울 공동화 정책이라는 단어를 수면 위로 좀 끄집어 주신 거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팬들이 신문, 네. 언론 자료들을 찾아서 하는 건데 이제 네.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딱 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서울 구단 차원에서 아닌데요, 있는데요 하고 알려줬고, 근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 지금 굉장히 미흡한 거잖아요. 그분의 대응이. 그렇지. 근데 그 과정에서 드는 생각이 이거를 그 4년 전에 서울을 까려고 눈에 불을 켜시던 그분들이 보시면 그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건 참 말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마저 입 다물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이게 다크나이트도 아니고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그분들마저 입을 닫게 만드는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크게 논란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그분이 항상 이런 류의 기사들을 항상 그동안 많이 내오셨고 그렇죠. 우리들은 그냥 쟤 또 이상한 말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넘겨왔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안 보고 있었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요번에 또 국가대표 경기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발언은 평소 생각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뭔가 그쵸. 약간 정신 분석자 같은 칼럼도 쓰시고, 하필 타이밍이 또 그런 와중에 나와가지고 니나 잘해라라는 좀 여론이 네. 나와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그래 네가 덕분에 공론화 시켜줘서 재확인 시켜준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라서 고맙네요. 네, 연맹의 발표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무지한 자들의 어떤 주장이 반영된 거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일부 타팀 팬들이 덮어놓고 까고 있었는데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덮어놓고 못 가. 너무 크게 떠벌려줘서. 그렇지. 고맙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FC 서울 축구를 몇 시즌째 시즌권을 사면서 즐겨서 보고 있고 하지만 내가 FC 서울의 부모다라는 마음은 안 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참 그런 스탠스를 가진 걸 봤을 때 K리그의 미래는 얼마나 밝은가. 그쵸, 그러면 뭐 자식 일이라는데 뭐 자기 집안 기둥뿌리 뽑는 거 안 하겠습니까? 비록 관중수는 적겠지만 그 팀들은 다들 지금 풍족한 그 팬들의 지출 속에서 풍족한 예산 속에서 잘 지내고 있겠죠. 네, 참 대단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소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리플을 또 달아주셨는데요. 승리의 요정님이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서울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한 모습인데요. 어떤 분이 아드리아노 선수, 우리 팀에 있다 중국 간 아드리아노 선수랑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으신 내용인데, 아드리아노에게 나는 네가 서울에 있던 그 시절이 그립다라고 하니 아드리아노 선수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2018년에 나는 돌아가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고 진짜 그랬더니 맞아라고 확인까지 해주는. 사실 이 아드리아노 선수를 제 기억 속에서 많이 지금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이 댓글을 갑자기 보니까 뭐지? 라는 생각부터 좀 들기 시작하는데 이 선수가 지금 그 스자창 팀 이름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으로 이적한 이후에 초반에 잘 못 나왔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복잡 미묘하네요. 갑자기 드는 감정은. 네, 그러니까 덮어놓고 반갑지만은 않은 느낌? 네. 물론 좋아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애정을 이렇게 뽐내 주는 건 좋아요. 그렇죠. 뭐 공짜로 오면 우리야 뭐 그렇게 사양하진 않을 건데 거기서 방출되고 여기로 그냥 온다. 그럼 뭐 얼마나 환영할 일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드리아노 선수 계약 기간이 뭐 올 시즌 말까지라면
뭐 그냥 FA로 오겠다 하면은 그래 오든가 하는 그럼 생각. 좋지. 오면 좋지 우리야 좋지. 하는데 글쎄요. 뭐 여기 승리 요정님께서 뭐 아드리아노가 다시 복귀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그냥 감정적인 걸 물어보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쓰일 것 같은가요?라는 걸 물어보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는 오늘 안 오신 두 분의 의견도 조금 취합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참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는 재주가 있는 선수예요. 진짜 되게 지금 당황스럽고 네. 뭐 어쨌든 아드리아노 선수가 이적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서울에 대한 애정을 좀 많이 표현했던 선수라서 이게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이게 이거 진짜인가요?라는 걸 되물어볼 법한데 워낙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진짜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이게. 네, 뭐 오늘도 국가대표랑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눈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지난주에도 저희가 쉬었고 했지만 오늘도 조금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제주전 경기를 보고 나서 한 10경기 중에 8경기는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낸다는 제주전 네,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보고 또 즐겁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풍야치삼 김뚜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